저는 요즘 숨이 짧습니다. 산소줄이 뺨에 닿을 때마다 나이를 세어봐요. 신세지라는 나이가 이렇게 무거울 줄 몰랐어요. 오늘 아침 체중계에 올라섰더니 36kg였습니다. 작년보다 8kg나 빠졌죠. 폐섬유화증이 제 몸을 갉아먹고 있어요. 병원 간호사가 체중을 재면서 한숨부터 쉬더라고요. 선영 씨, 이러면 안 돼요. 조금이라도 더 드세요. 의사 선생님이 숫자를 말하는 동안 저는 머릿속으로 원단폭을 재듯 남은 시간을 재봤습니다. 길게 뽑힌 실 같은 하루들이 툭툭 끊어지는 것 같았어요. 시침질은 내 전쟁터라고 늘 말했는데 이제는 그 전쟁터에서도 밀리고 있는 기분입니다. 집에 돌아와서 멈춰 선 재봉틀을 봤어요. 15년 된 낡은 기계였죠. 어제부터 바늘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제 몸이 말을 안 듣는 것과 닮아 있더라고요. 창틀 너머로 김복자가 소리쳤어요. 선영아, 숨 참지 말고 쉬엄쉬엄 살아. 내가 멈추면 우리는 누굴 붙잡고 울겠니? 복자는 같은 공장에서 3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예요. 지금은 모두 해고당했지만 여전히 서로를 챙기고 있습니다. 저는 웃는 척했지만 머릿속엔 오래 접어두었던 버킷리스트가 펴졌어요. 첫 줄에 적힌 건 재봉틀 바꾸기였습니다. 바늘기는 잘 안 보이지만 마음기는 또렷하다고 스스로를 위로하곤 했는데 이제는 그 마음기마저 흐려지는 것 같았거든요. 밤이 되면 더 숨이 가빠져요. 산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때면 저는 늘 같은 생각을 합니다. 새 재봉틀로 마지막 이불을 열 채 지어서 누군가의 겨울을 덮어주자고. 바늘이 다시 오르내리면 제 심장도 따라 움직일 것 같았어요. 서랍 깊숙한 곳에 숨겨둔 작은 봉투가 있어요. 그 안에는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 털실 조각이 들어 있습니다. 31년 전 제가 밤새 떠준 작은 모자의 일부분이에요. 그때는 22살이었고 세상이 온통 어둡기만 했죠. 그 모자를 쓴 작은 생명을 품에서 내려놓던 날, 제 마음에도 구멍이 뚫렸습니다. 그 구멍이 지금도 아려와요. 새 재봉틀이 있다면 그 아이를 위한 이불도 만들 수 있을 텐데 은행 창구가 어쩐지 법정처럼 느껴졌어요. 긴장해서 그런가 봐요. 산소통을 끌고 들어가니 사람들이 쳐다봤습니다. 인출 금액은요? 직원이 물어봤을 때 숨부터 고르고 대답했어요. 105만 원이요. 통장엔 128만 원이 있었습니다. 공장에서 받은 퇴직금과 정부 지원금을 모은 돈이었어요. 결제 후 잔액은 23만 원. 계산은 간단했지만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혹시 큰 구매 예정이세요? 사기 예방을 위해 여쭤보는 거예요. 창구 직원이 걱정스런 표정으로 물었어요. 재봉틀이요. 제가 재단사거든요. 그렇게 돈을 인출하고 저는 가전 매장 대신 봉제공구 상가로 갔습니다. 재봉틀은 거기서 사야 제대로 된 걸 얻을 수 있거든요. 30년 경력의 눈으로 봐야 좋은 기계를 고를 수 있어요. 직영점에서 정문호 씨가 저를 맞아줬어요. 어떤 용도로 쓰실 건가요? 이불 만들 거예요. 10채 정도. 정문호 씨가 조용한 모터, 발판 가벼운 모델을 권했습니다. 폐가 안 좋으시면 소음 적은 게 맞아요. 진동도 적고요. 앉아보니 발판이 구름 같았어요. 손으로 만져본 바늘대도 부드럽게 움직였고요. 15년 전 제가 처음 일을 배울 때 쓰고 싶었던 바로 그런 기계였습니다. 이걸로 할게요. 서류에 사인하면서 큰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바늘이 다시 오르내리면 제 심장도 따라 움직일 것 같았어요. 배송기사가 상자를 들고 왔을 때 저는 어린애처럼 들떠 있었습니다. 포장을 뜯으니 새 기계 냄새가 좋았어요. 15년 만에 맡아보는 냄새였죠. 플러그를 꽂고 전원을 켜니 부드럽게 윙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마치 고양이가 기분 좋을 때 내는 소리 같았어요. 시험 삼아 헝겊 조각을 놓고 바늘을 내렸어요. 똑바르고 깔끔한 박음질이 나왔습니다. 제 손이 기계를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아직 죽지 않았구나. 저는 웃음이 났어요. 오랜만에 제대로 된 웃음이었습니다. 공장 3인방이 골목 포장마차에 먼저 앉아 있었어요. 김복자, 오선희, 고미자. 30년을 같은 소음과 같은 욕을 나눠 먹은 식구들입니다. 선영아, 여기 앉아. 복자가 자리를 만들어줬어요. 산소통 때문에 자리가 좁았지만 친구들은 자연스럽게 공간을 내어줬습니다. 이런 게 진짜 우정이죠. 저는 오랜만에 고기 반찬을 씹었어요. 고기 맛보다는 친구들 혀 꼬인 농담이 더 맛있더라고요. 야, 선영아. 새 재봉틀 샀다며? 선희가 물어봤어요. 응, 105만 원짜리. 미자가 입에 든 고기를 뱉을 뻔했어요. 105만 원? 미쳤나. 그 돈으로 몇 달은 살겠다. 나도 미친 것 같아. 근데 바늘이 안 움직이니까 내 심장도 멈춘 것 같더라. 복자가 제 손을 잡았어요. 그래, 마지막까지 바느질해야지. 그게 너다. 술이 한 잔 더 들어가니 이야기가 깊어졌어요. 공장에서 함께했던 추억들, 지금의 어려운 살림, 앞으로의 걱정들. 우리 나이에 뭘 더 바라겠어. 건강하게만 살자. 선희가 잔을 들었어요. 건강은 틀렸고 그냥 하루하루 버티자. 미자가 웃으며 받아쳤습니다. 선영아, 다음엔 우리가 쏜다.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저는 계산대로 갔어요. 사장님, 계산이요. 주머니를 털며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늘만큼은 내가 빚을 갚자고. 그동안 얼마나 많은 밥을 얻어먹었는지 몰라요. 야, 선영아. 괜히 오바 떨지 마. 복자가 소리쳤지만 저는 이미 계산을 끝냈어요. 계산서를 접어 가방에 넣는 제 손이 모처럼 가벼웠습니다. 돈은 줄었지만 마음은 풍성해졌어요. 집에 돌아오는 길 저는 머릿속으로 버킷 리스트를 확인했어요. 두 번째 줄에 작은 체크를 했습니다. 친구들 밥 사기. 남은 건 가장 어려운 일이었어요. 31년 전에 맡겼던 아이를 찾는 일. 밤이 깊으면 숨이 더 얕아져요. 산소 소리가 자장가처럼 들릴 때 저는 늘 같은 꿈을 꿉니다. 1994년 여름. 저는 22살이었고 아이는 손바닥만 했어요. 미혼모라는 낙인과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현실 앞에서 매일 울기만 했습니다. 아이 아버지는 책임지지 않겠다며 연락을 끊었어요. 부모님은 집안 망신이라며 쫓아내셨고요. 22살 혼자서 아이를 키울 방법이 없었어요. 보육원 문턱에서 한참을 서성였어요. 아기 머리에 손뜨개 모자를 씌우고 메모를 남겼습니다. 이름도 제 이름도 아무것도 쓰지 못했어요. 손이 너무 떨려서. 이 아이를 부탁합니다. 건강하게 키워주세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아이를 내려놓고 돌아서는데 울음소리가 들렸어요. 뒤돌아보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그럼 데려올 수밖에 없을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키울 능력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 저는 바늘만 붙잡고 살았어요. 노랗고 파랗고 하얀 실만 보며 살았습니다. 아이의 얼굴 대신 똑바른 박음질만 보려고 했죠. 그래야 견딜 수 있었거든요. 그런데 숨이 가빠질수록 그 아이의 울음이 또렷해졌습니다. 밤마다 들려오는 그 울음소리. 31년이 지났는데도 선명해요. 서랍 깊숙이 모자 조각 하나를 숨겨뒀어요. 아기에게 씌웠던 그 모자의 일부분입니다. 실수로 떨어뜨린 걸 주워서 31년 동안 가지고 다녔어요.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 제가 밤새 떠준 무늬였어요. 그 아이가 지금 몇 살일까요? 제가 지금 아픈 것처럼 혹시 그 아이도 아픈 건 아닐까요? 가족이 있을까요? 행복할까요?
찾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은 시간이 더 얕아지기 전에 이제는 용기를 낼 때가 됐어요. 모자 조각을 손에 쥐고 또 울었습니다. 31년 동안 참았던 눈물이 한꺼번에 쏟아졌어요. 동주민센터 문을 여는 순간부터 가슴이 뛰었어요. 산소통 바퀴 소리가 복도에 울렸습니다. 윤가현 사회복지사가 반갑게 맞아줬어요. 선영 씨 의료비 신청하러 오셨어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22살 여름 보육원에 맡긴 아이를 찾고 싶어요. 가현의 표정이 진지해졌습니다. 이런 상담을 많이 받아봤을 거예요. 소품이나 기록 같은 게 남아있나요? 저는 가방 안에서 모자 조각을 꺼냈어요. 31년 동안 품고 다닌 그 조각. 가현이 조심스럽게 받아들고는 자세히 살펴봤어요. 수제품이네요. 특별한 무늬가 있고 제가 직접 떴어요. 파란색 하얀색 줄무늬. 이런 소품이 있으면 찾을 가능성이 높아져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지만요. 가현이 컴퓨터를 켜고 몇 군데에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1994년 기록을 찾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육원 기록은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하지만 친부모가 찾는 경우엔 절차가 있어요. 서류를 작성하고 신분을 확인하고 사유를 설명했어요. 복잡한 과정이었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며칠 기다려주세요. 연락드릴게요. 그날 밤 저는 평소보다 산소를 조금 줄였어요. 대신 창문을 더 열었죠. 공기 대신 용기를 들이마시는 법을 배우는 중이었거든요. 사흘 후 가현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1994년 기록이 하나 있어요. 가슴이 쿵쾅거렸습니다. 성인이 된 후 주소가 한번 바뀌었고 현재는 요양보호사 양성교육원에서 실습 중이래요. 요양보호사. 사람을 돌보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착한 아이로 자랐구나. 이름은 한도윤이에요. 한도윤. 제가 지어주지 못한 이름이었지만 좋은 이름이었어요. 누가 지어줬을까요? 연락을 취해볼까요? 네, 부탁해요. 하지만 강요하지는 마세요. 만나기 싫어하면 그냥 두세요. 31년 만에 연락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잖아요. 저는 생애 처음 양복점을 찾았어요. 아들을 만나러 가는데 초라한 모습으로 갈 수는 없었거든요. 특별한 날이신가 봐요. 사장 최용식이 물어봤어요. 31년 만에 아들을 만나러 가요. 아, 그럼 정말 특별한 날이네요. 최용식이 정성껏 치수를 재어줬어요. 입으면 숨은 더 차시겠지만 사진을 찍을 땐 멋지실 거예요. 숨이 차면 더 잘 보이죠. 오늘은 멀리서도 제가 보였으면 해서요.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낯설었어요. 뺨에 맺힌 산소줄과 잿빛 얼굴이지만 단단해 보였습니다. 30년 재단사의 자존심이 남아있더라고요. 양복 안주머니엔 모자 조각을 넣었어요. 용기의 부적처럼. 교육원으로 가는 길 잠깐 차를 세우고 꽃집에 들렀습니다. 꽃말이 있는 건 다 고르려다 그냥 하얀 국화와 노란 프리지아만 골랐어요. 눈으로 보아도 숨이 덜 찼거든요. 교육원에 도착해서 안내 데스크에 갔습니다. 실습생 한도윤 씨와 면회하고 싶은데요. 죄송해요. 오늘 실습생들 외부 접촉은 어려워요. 실습 평가 기간이거든요. 제 입이 굳었어요. 여기까지 와서 못 만난다니. 그럼 메모라도 전해줄 수 있을까요? 저는 떨리는 손으로 쪽지를 썼어요. 31년 전 당신을 찾던 엄마 박선영입니다. 잠깐이라도 만날 수 있을까요? 급하지 않으니 편한 시간에 연락 주세요. 모자 조각도 함께 봉투에 넣었어요. 이걸 꼭 전해주세요.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집에 돌아와서 하루 종일 전화를 기다렸습니다. 산소 소리만 들리는 조용한 방에서
31년을 기다렸는데 하루가 이렇게 길 줄 몰랐어요. 사흘 후 가연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선영 씨 연락이 왔어요. 본인이 맞다고 해요. 오늘 오후 동네 공원에서 뵙자고 하네요. 벤치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는데 까무잡잡한 청년이 다가왔어요. 한도윤. 제 나이 22의 여름을 닮은 눈이었습니다. 저도 이 무늬를 기억해요. 도윤이 먼저 말했어요. 어릴 때 사진 속 모자예요. 보육원에서 찍어준 사진에 있었거든요. 제 무릎이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어요. 미안하다. 그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도윤이 손을 내밀었어요. 저도 자랄 동안 많이 미안했어요. 세상한테요. 왜 저만 부모가 없을까 하고. 근데 이젠 덜 미안하려고 요양보사 공부해요. 우리는 오래 앉아 있었어요. 산소통 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렸습니다. 어머니 아프시죠? 폐가 안 좋아. 시간이 많지 않아. 도윤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래서 저를 찾으신 거예요. 응. 미안하다는 말을 하고 싶었어. 저는 주머니에서 하얀 봉투를 꺼내며 말했어요. 31년 넘게 모은 건 미안한 뿐이라 돈은 없고 오늘은 내가 널 아프게 했던 시간을 반납하러 왔어. 도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어머니, 저도 선물할게요. 제 남은 시간 조금 어머니 곁에서 쓰겠어요. 너는 내일 해야지. 나는 괜찮아. 아니에요. 요양보호사 되려는 이유가 있어요. 언젠가 친엄마를 돌보고 싶어서였거든요. 그날 밤 저는 통장을 확인했어요. 친구들이, 동네 사람들이, 이름 모를 분들이 제 이야기를 듣고 후원금을 보내주셨더라고요. 가연이 연결해줬다고 했어요. 23만 원이 93만 원이 되어 있었습니다. 기적 같은 일이었어요. 저는 다시 은행으로 갔어요. 적금을 드는 대신 인출을 했습니다. 보육원 겨울 이불 기부 20만 원. 독거노인 전기장판 15만 원. 실습 중인 도윤이 반 친구들 도시락 10만 원. 저는 산타가 됐어요. 가방은 가벼워졌지만 숨이 오히려 길어졌습니다. 도윤과 함께 보육원을 방문했어요. 31년 전 제가 아이를 맡겼던 그곳이었습니다. 많이 바뀌었지만 아이들 웃음소리는 그때와 같았어요. 이 이불들 따뜻할 거예요. 원장님이 고마워했습니다. 제가 만든 거예요. 새 재봉틀로. 독거노인분들께 전기장판을 전달할 때도 뿌듯했어요. 할머니 한 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고맙다 딸아. 이 추운데 어쩔 뻔했나. 마지막에 남은 5만 원은 봉투째로 서랍에 넣었어요. 라벨엔 도윤의 첫 월급 받는 날 같이 먹을 국밥값이라고 적었습니다. 새 재봉틀로 이불 한 채를 완성했어요. 파란색과 하얀색 줄무늬. 31년 전 그 모자와 같은 무늬였습니다. 도윤에게 주려고 만든 거예요. 어머니가 직접 만든 거예요. 도윤이 이불을 만지며 물었어요. 응. 내가 추울까봐. 안 추워요. 이제는요. 친구들에게 전화를 돌렸어요. 이번엔 너희들이 밥 사라. 나는 오래오래 씹을 테니. 복자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알았어, 선영아. 근데 너 요즘 표정이 많이 좋아졌다. 밤 산소줄이 뺨을 스치는데 이상하게도 살결이 덜 시렸어요. 창문 너머로 복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영아, 오늘은 많이 웃었네. 저는 대답 대신 손을 흔들어 줬어요. 숨이 짧아도 하루는 길 수 있다는 걸 저는 그때 처음 배웠습니다. 버킷리스트를 지우는 대신 새로운 목록을 적기 시작했어요. 도윤과 함께 할 일들, 친구들과 나눌 추억들, 누군가에게 줄 따뜻함들. 제 인생이 끝나가는 게 아니라 새로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